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이제 선도지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지를 조금 아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도지구란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재건축을 좀 촉진하고자 혜택을 주려고 만든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제 안전평가 같은 것을 조금 간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사업성을 높이고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요번에 26,000호를 이제 1기 신도시라고 이야기하죠. 네.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 이렇게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각각 6,000호, 4,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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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호. 분당이 사실은 아파트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배정을 했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혹은 할 때 특별히 이제 50% 정도는 추가해서 선정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일반 재개발하고는 좀 다르고요. 통합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단지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단지라서 좀 기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 단지 재건축 이런 것과는 조금은 다른 제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규모는 26,000호의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말씀하셨던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의 관건은 이제 주민 동의율일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 동의율이 60점. 저렇게 지금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인데 저렇다 보니까 재건축 여기가 가장 뜨거운 일부 지역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통합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은 사실 이게 선도지구 선정이란 게 결국은 여러 지구들이 자기들이 동의한 것들 그리고 이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다 제안을 해가지고 그 공모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선정을 할 때 주민 동의 여부에 대해서 가점을 가장 많이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대수 같은 것들 좀 줄이면 아무래도 교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단지가 커지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차량 대수 같은 것들을 조금 줄이면 가점을 더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 실현 가능성의 가점 원래 100점이 만점인데 이거 5점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105점 정도 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동의 원래 이제 재건축의 주민동의 더 제일 중요하긴 한데 지금 역시 특히나 이제 여러 단지가 같이 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동의를 많이 얻어와라 그리고 95% 이상 가면은 최고점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올 가을 정도 되면 이제 접수부터 선정까지 이루어질 텐데 2027년에 착공을 하고 30년 입주가 목표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으로 6년 뒤에 입주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비현실적이다. 그때면은 이주 수요가 겹쳐서 전세난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일반 재건축하고 달리 이게 통합 개발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 지구 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단지 간에 이제 또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조금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단지 개발도 이게 7년 지금 24년이니까 거의 7년인데 7년 안에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짧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은 걸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 역시 보통은 한 10년 정도는 잡는데 그냥 여유롭게 가면 한 10년 정도 잡는데 7년 정도란 것은 너무 좀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선도지구 선정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잠시 다른 데 살게 하고 다시 이주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지자체 일부 떠넘겼다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지자체가 좀 해결을 하라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고 지자체의 공조, 협조도 역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 이주 같은 것들이 지연이 되게 된다라 그러면 공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목표는 2030년이긴 하지만 지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또 26,000호 가량 이제 전세를 찾게 되면은 전세 가격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까지 조금 내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선정되는 선도지구에서 또 신속하게 이런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대체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전망을 하던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수님께서도? 사실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결할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 지금 최근에 서베이 같은 조사했는데 뭐 98% 이상이 네.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들이 자꾸 늦춰지고 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예측보다 낮게 나오면서 9월 인하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하고 있긴 한데 예. 사실 뭐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못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역시 올해 안에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수입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물가 지수 역시 지금 뭐 지난 최근에 2.9%로 이제 2%대 내려오긴 했는데 네. 계속 한 3%대를 찍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역시 목표 수준이 2%대이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중동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중동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굉장한 에너지 수입국인데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불안하면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불안한 점들이 많다. 근데 이제 사실 금리 내리려고 하면은 예. 경기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1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 예측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낮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이 조금 금리 낮추면 그 이후에 낮추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 연준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잖아요. 여러 발언들을 좀 종합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 5월 1일에 있었던 FOMC에 대한 어떤 의사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그 경제를 평가하고 있고 미래의 어떤 물가 상황 그리고 미래의 금리 정책을 평가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보다, 그러니까 12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이제 물가의 어떤 경로가 불확실하고 예측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불안한 요소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 일부 연준 의원들은 결국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오히려 이런 흔히 말하는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흔히 말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네. 시장에서 좀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예. 미국 역시 물가가 최근에는 조금 예측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좋았지만 계속 1, 2, 3월 해가지고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물가 역시 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작용하는 이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불확실하고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매파적인 의견까지 나오면서 예.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꺾는 그런 의사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뒤에 그런 매파적 발언들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낙폭을 좀 키운 모습이었는데 결국 장 마감할 때는 하락했더라고요. 예, 장 초에는 조금씩 오늘 엔비디아 발표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AI의 핵심인 엔비디아 주식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주가가 조금 오르는 양상이었는데 예. FOMC 의사록이 발표되니까 이제 사실 9월에 인하할 것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9월에 인하 가능성이 50%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것에 반응해서 주가 역시 새 지수 모두 다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우존스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라고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많은 관심을 끌었던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엔비디아는 사실은 그 얼마나 시장의 기대를 넘어가느냐가 굉장한 관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시장의 기대를 넘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출액 차원에서 뭐 260억 정도로 해서 한 10% 정도 더 넘긴 것 같더라고요. 시장의 기대를 넘기고 있었고 주당 순이익 역시 5.99달러를 예상했는데 예. 6.12달러를 해서 시장 기대를 넘어갔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제 2분기에 얼마나 이제 생산할 것이냐에 있어서도 266억 달러 정도였는데 한 280억 달러까지 이걸 올리면서 굉장히 이제 AI의 어떤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고 있고요. 예. 사실 엔비디아가 AI의 핵심주로 불리는 이유는 이 AI에 쓰는 모든 기계, 모든 기술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 AI 전문 기술들이 결국은 엔비디아에서 그런 반도체를 받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코어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금리 인상과 같은 거의 금리 어떤 조정과 같은 예. 거시적인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도 나쁘지 않게 나와서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주가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5% 이상 오르면서 흔히 말하는 1,000불선을 넘어가는 그런 예, 결과까지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1,000달러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02달러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한 130만 원 정도잖아요, 한 주당.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가장 친숙한 액면 분할의 이벤트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예. 28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거를 액면 분할하면서 지금은 뭐 8만 원, 9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 7, 8만 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액면 분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낙 주가가 이 가격이 너무 28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개인이 한 주를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개인이 한 주를 거래하기 힘들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지금 액면 분할한다는 얘기는 그냥 흔히 말하는 주식을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있는 주식 하나를 10개로 분할, 지금 엔비디아는 10대 1로 분할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있는 주식 하나를 10개로 분할한다는 이야기고 가격이 이제 1,000달러 됐던 것은 100달러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100달러로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를 더 촉진하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제를 가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 해외 증권 투자가 또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을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시죠. 사실 그 교수의 입장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라 그러면 보통 지수 투자를 많이 권합니다. 지수를 분할 매수해서 하면은 보통 해외 주식들은 상향하는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스피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예. 오르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변동성을 좀 낮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네. 투자자들의 성향이 지금 서학개미들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주식의 매수를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그때 또 매수를 엄청나게 늘린다든지 테슬라 네.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산다든지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장점은 있습니다. 잘 됐을 때는 기대 수익률, 흔히 말하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흔히 네. 말하는 폭락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산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고 해외 주식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양도세 문제죠. 결국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여러분들이 대주주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예.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22%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예. 손익 통산이라고 해서 이익이 난 주식, 뭐 이익이 안 난 주식 같은 것들 다 합쳐가지고 예. 연말에 이게 잘 결산하는 거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위험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너무 해외 주식은 사실은 이런 변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예.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네. 좀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소위 이제 몰빵을 하는 거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